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첫 곡이 나가기 전에 문득 떠오른 소설 한 편으로 오프닝을 열어볼까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 이거 아는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학창시절 국어 수업을 매우 열심히 들으신 분일 겁니다. 한 선생님이 학생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명확하고 가장 견고한 언어입니다. 국민이 서로 노예의 처지에 빠지더라도 국어만 잘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감옥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수업이 끝날 무렵 선생님은 말없이 칠판에 단 3단어를 남기셨죠. Vive la France, 바로 프랑스 만세라는 뜻입니다.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의 소설 마지막 수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도시가 바로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지역의 핵심적 도시에 해당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차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ous aucun prétexte, je ne veux avoir de réflexe malheureux. Il faut que tu m'expliques un peu mieux comment te dire adieu. Mon cœur de silex vite prend feu. Ton cœur de pyrex résiste au feu. Je suis bien perplexe, je ne peux me résoudre aux adieux. Je sais bien qu'un ex-amour n'a pas de chance, ou si peu. Mais pour moi une explication vaudrait mieux. Sous aucun prétexte je ne veux devant toi surex poser mes yeux. Derrière un Kleenex je saurais mieux comment te dire adieu. Comment te dire adieu. Sous aucun prétexte je ne veux avoir de réflexe malheureux. Il faut que tu m'expliques un peu mieux comment te dire adieu. Mon cœur de silex vite prend feu. Ton cœur de pyrex résiste au feu. Je suis bien perplexe, je ne peux me résoudre aux adieux. Tu as mis à l'index nos nuits blanches, nos matins gris-bleus. Mais pour moi une explication vaudrait mieux. Sous aucun prétexte je ne veux devant toi surex poser mes yeux. Derrière un Kleenex je saurais mieux comment te dire adieu. Comment te dire adieu. Comment te dire adieu. 오프닝에서 마지막 수업을 언급했는데요. 그 작가 알퐁스 도데가 쓴 별이라는 소설도 우리 국어 교과서에 실렸다는 점 참 놀랍지 않은가요? 사실 마지막 수업은
모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작품이라 우리나라에서 유독 큰 사랑을 받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의 관점에서 쓴 민족주의적 작품이라는 평가도 있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소설의 배경인 알자스 로렌 지역은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에 위치해 수많은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전쟁이 치러질 때마다 어떤 때는 프랑스였다가 다시 독일이 되는 운명을 반복했죠. 수백 년에 걸쳐 이어진 역사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섞어 쓰고 문화도 혼재된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나라의 분쟁이 가장 치열했던 이 지역이 이제는 유럽 통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의회 본부가 들어서는 등 통합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도시가 바로 이처럼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오늘 일침은 이 도시의 배경 설명으로 대신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 이야기 1일 진행을 맡은 조민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아름다운 도시로 안내할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주에서 탄소산업과 관련한 지원 조직에서 일하셨고 현재는 카본 바이오 헬스라는 기업에서 일하고 계신 박윤근 본부장님입니다. 인사 말씀과 함께 소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BH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윤근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준비한 사진 한 장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성당 아니면 교회처럼 보이는데 고딕한 느낌도 들고 앤틱한 느낌도 들고 어쨌든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간직한 아름다운 속조 건물 같아 보여요. 네, 본부장님, 이 사진은 어느 도시의 어떤 건물일까요? 네, 파리에만 노트르담 성당이 있는 줄 아셨죠? 예. 그게 아니라 스타스부르크에도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노트르담 성당을 제가 사진으로 준비해 갖고 왔고요. 1015년에 착공해서 1439년에 완공돼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무려 높이가 이제 142m 정도로 되고요. 1647년부터 1874년까지 227년 동안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현재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성당으로 꼽히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스타스부르크의 중심지에 있으며 꼭 봐야 할 필요 명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위에 꼭지점 부분이 제일 높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매형의 설명으로는 신하고 얼마나 가깝게 갈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계속 더 높게 지었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높은 이유는 네네네. 그것 때문이군요. 네네. 네. 제가 이거 설명을 조금 상상하면서 들어봤는데 네. 일단 그 크기랑 분위기에 압도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스트라스부르의 대성당에 대해서 꼭 한번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길버 PD님이 오래전부터 한 달 살기 도시로 이 도시를 언급하셨잖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 얘기 한 달 살기 하는 거는 온 도시에 소문이 났을 것 같은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했고 도시학에서 방송을 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가 자전거를 많이 타는 도시로 알려져서 제가 이 도시를 알게 된 건 처음에 시작은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것들이 이제 많이 보였고 특히 제가 이제 한 달 살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이게 유럽의 한 복판에 있어요. 네, 어, 맞습니다. 위로는 독일과 네덜란드, 서쪽으로는 프랑스, 남쪽으로는 이탈리아, 스위스, 동쪽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체코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통팔달의 요충지고 제가 배경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연합의 의회 사무실이 이곳에 있는 이유도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매력은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는 도시들에서 뭐 멀게는 서너 시간, 짧게는 한두 시간의
거리로 그 기차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곳이 그 라인강, 그 유럽의 그 우리나라도 그 강에 자전거길이 많이 잘 돼 있는데 유럽에 훨씬 더 잘 돼 있거든요. 이게 그 동서로 흐르는 라인강, 그리고 그 위로 북쪽과 이탈리아로 이렇게 방향으로 흐르는 그 자전거 축에서도 중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그 살면서 일단 제일 해보고 싶은 건 자전거를 타는 거. 그다음에 제가 꿈꿔왔던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우리 그 한참 얘기를 섭외를 하다가 박영근 본부장님이 이 도시를 거론해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기회가 잘 됐다고 싶어서 모시게 됐습니다. 왜 그 스트라스부르를 길버 PD님께서 원하시는지 잘 알 것 같아요. 네. 설명을 듣고 나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본부장님께서 이 도시에 개인적으로 아주 깊은 인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오랜 관찰 포인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과 함께 스트라스부르를 전주 분들에게 소개해 준다면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요? 네. 전주 분들에게 소개를 드리자면 길버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유럽의 대전, 사상, 세종시, 그렇죠. 예. 세종시나 대전 정도 딱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자면 어느 지역으로 가든 이렇게 교통이 잘 돼 있고 그렇게 이제 그리고 유럽에서도 아니 프랑스 내에서도 약간 광역시 느낌의 그래도 좀 큰 도시, 7번째 큰 도시 정도 그렇죠. 돼서 예. 저희 누나의 설명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개인적인 제 그 이 도시를 알게 된 거는 저희 매형의 고향입니다. 스트라스부르크는. 프랑스 예, 예, 분이시죠? 저희 매형은 이제 프랑스 분이시고 누나가 이제 프랑스 사람이랑 결혼해서 이제 사는 곳은 이제 스위스 바젤에서 살았는데 스위스 바젤에서도 이제 그 스트라스부르크까지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는 곳이고 매형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살았고 아직도 이제 부모님은 그쪽에서 사시고 있고요.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곳이고요. 거기서 이제 호텔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78km 파리가 105 네. 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파리보다는 약간 작은 도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하와 강이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지리적으로도 이제 특성적으로도 이제 활발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어서 내부 지리도 그렇지만 인구는 28명 정도로 이제 전주보다는 아주 좀 작은 도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밀집도는 굉장히 높고 그리고 광역 인구로는 51만 명 그리고 도시권 인구는 84만 명까지 프랑스 기준의 7번째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와 비슷한 점은 역사적으로 볼거리와 전주하면 맛집이 많잖아요. 그 스트라스부르크도 맛집이 많습니다. 그런 점이 공통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PD님 너무 사심이 가득 담긴 섭외였네요 오늘. 네, 저는 사실 스트라스부르가 조금 생소한 도시거든요. 처음 들어보신 노래. 네, 근데 따져보면 이게 굉장히 꽤 우리하고도 익숙한 게 있는데 혹시 그 TVN에서 했던 그 할배? 네, 어, 꽃보다 할배. 꽃보다 할배. 네, 그의 무대가 되는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그 크리스마스 마켓이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네. 크리스마스 시장이 열리는 도시고 독특한 그 매력과 그 운치 있는 풍경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꼭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혹시 기회가 닿는다면 이번에 네, 그렇다면 이게 본부장님이 아까 전주랑 스트라스부르랑 공통점이 많을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생각하시기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제 일단 공통점은 역사 문화의 도시로서 위상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도시 모두 이제 역사와 전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상징적인 도시고요. 전주에는 한옥마을이 있다면 스트라스부르크에는 뿌띠 프랑스, 작은 프랑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 대성당 주변에 중세 구시가지로 유명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잘 구성되어 있고요. 모두 관광객의 과거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도시 모두 음식 도시죠.
전주에는 저도 오늘 점심도 비빔밥을 먹었는데 비빔밥 한정식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하면 스트라스부르크에는 포그라, 슈크루트라는 이제 그 음식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 맥주는 알자스 지역의 특유의 그 풍부한 음식 문화로 유명하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크가 이제 시라는 이제 독일 언어인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프랑스는 뭐 보르도 와인이나 뭐 부르고뉴 와인, 레드 와인으로 유명한 걸로 알고 계시지만 알자스 지역 이제 스타스부르크 지역은 화이트 와인으로 되게 유명한 화이트 지역입니다. 와인.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전주 막걸리만큼 유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타오 가옥과 어울려져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전주의 역사와 정체성이지 않을까 전주의 역사의 정체성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길버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주는 조선왕조 발상지로서 정체성이 매우 명확하죠. 오래 기간 동안 한 민족과 문화권에서 발전했지만 알 수 있겠지만 스타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해 주셨듯이 프랑스와 독일 수차례 귀속이 바뀌면서 격전지였습니다. 제가 역사를 보니까 1967년도에는 프랑스 땅이었고요. 1871년도에는 독일 땅이었고요. 1918년도에는 또 다시 프랑스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도에는 독일 땅이었고 1944년도에 다시 프랑스로 이제 편납이 돼서 독특한 문화와 건축, 음식, 언어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는 도시죠. 결론적으로 두 도시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매력적인 지역 중심의 도시입니다. 큰 틀에서는 매우 유사하고 스타스부르크가 현재 유럽의 정치를 움직이는 초국가적인 거버넌스의 중심인 반면 전주의 위상은 여전히 국가 내의 문화 중심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오프닝에서도 그렇고 길버님의 1침에서도 분쟁이 정말 치열했지만 현재는 유럽 통합의 상징이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 설명을 더 상세하게 듣다 보니까 이 도시들이 여러 문화가 융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조금 자유롭고 개방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그 본부장님께서 스트라스부르에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도시의 시민분들을 많이 만나봤을 텐데 그때 이분들께 느꼈던 정신이나 문화적 풍토에서 도시의 자유와 개방성에 관해 느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뭐 많은 분들을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이제 매형이나 매형 가족분들이 이제 다 이제 스타스부르크에 살고 있고 이제 친인척들 그리고 이제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문화들이 이제 공부하러 온 학생들에 대한 문화들이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자면 좀 개방적이고 좀 자유롭고 그리고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이제 유학생이라고 할 정도로 학생의 도시고 교통 비용도 되게 저렴하고 그 대신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조금 문화적 풍토가 좀 개방적이지 않나. 그 개방이라는 게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개방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그 방송 시작 전에 네네. 뭐 이렇게 오픈하는 그 의미에서 사전 토론, 사전 방송 같이 유튜브였으면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네네. 그 전에 보불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또 있었고 엄청난 전쟁이 있었어요. 네네. 이게 국경지대다 보니까 계속 프랑스였다가 독일이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도시에서는 전쟁을 치른 그 마당에 프랑스 입장에서 독일 사람들 얼마나 그 적대적인 감정이 들겠어요. 그런 그 역사를 가져왔겠죠. 네네. 그랬는데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그 소설 마지막 수업에서 언급했던 이것도 사실은 우리 역사책이 아니고 한국어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그 소설이거든요. 네. 그게 왜냐하면
그 우리 역사와 빗대서 한일 간의 어떤 그 민족적 말살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강조했던 게 혼만 살면 된다. 그래서 우리 혼과 우리 말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는데 마침 적절한 예로 이 소설이 인용이 된 거죠. 그래서 했는데 근데 한일 간의 관계와는 좀 다르게 프랑스와 독일 간의 관계는 그렇게만 끝나지는 않고 지금 이 오늘의 얘기서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퐁스 도데의 소설은 한국에서만 유독 유명한 그 소설이라고 그 평가가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당연히 그 과정에서의 반목과 갈등이 있었을 건데 나중에는 그 숱한 그 교류 갈등만 한 건 아니고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나 이런 것들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하면서 그 섞이고 통합하는 형태로 가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네. 이건 제가 안 가본 입장에서 네. 관념적으로 정리한 얘기입니다. 네네. 네, 그 역사적 배경이나 지리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권이지만 이게 교류를 계속하고 혼합이 되기도 하면서 네. 도시를 키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길버 PD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스위스,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의 국경이 모이는 곳에 세 나라 다리라는 이름의 교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상상이 안 가거든요. 세 나라의 국경이 맞닿는 곳에 어떻게 다리가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세 나라의 사람들은 국경을 떠나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니까 네. 더 이제 한 나라를 넘는다. 이거 지금 북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남한으로만 치면 우리나라는 섬나라입니다. 그렇죠. 네, 섬나라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가 되려면 이제 북한까지 이제 포함을 해야 이제 맞는데 스위스나 지리적 배경으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스위스는 이제 물가가 되게 비싼 도시로 유명하죠. 이제 그런데 이제 저도 아침을 스위스에서 먹고 점심을 이제 프랑스에서 먹고 저녁을 독일에서 먹어본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누나가 이제 사는 곳이 이제 그런 국경 지역에 살아서 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스위스 바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뮬르즈 공항이라고 활주로에 내리면 게이트가 이제 프랑스 게이트랑 이제 독일 게이트랑 아니 그 프랑스 게이트랑 스위스 게이트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국 심사도 따로 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자연스럽고 프랑스 이제 또 입국 심사에 도장을 다르게 찍어볼 수 있는 경험. 이제 입국을 할 때는 프랑스 땅에서 도장을 한번 찍어보고 출국할 때는 같은 공항에서 출국하는데 스위스 도장을 찍어볼 수 있는 그런 전 세계 거의 유일한 그 공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새 나라와 다른 문화지만 같은 생활권에서 사는 것이죠. 저희 가족은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물가가 이제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름하고 담배 저는 이제 담배를 피지 않는데 담배나 이런 것들은 좀 저렴하다고 합니다. 스위스가 다 모든 물가들이 비싸기로 비싸지만, 유명한 독일이나 담배나 이런 건,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어. 그래서 이제 좀 저렴한 편이라서 이제 스위스에서 기름을 넣고 그 주유를 하고 식자재는 뭐 프랑스가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식자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생활용품들은 프랑스에서 많이 구비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큰 가구나 자동차 이제 뭐 독삼사 얘기하듯이 이제 모든 좋은 자동차는 이제 독일에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매를 할 때는 이제 독일에서 구매를 하는 거를 직접 경험해봤고요. 화폐도 이제 스위스는 아직도 스위스 프랑을 쓰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유로랑 통용해서 쓰기 가치, 때문에 네. 그게 가치가 네. 이제 또 통합이 돼서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영국은 파운드만 고집을 해요. 유로를 안 써요. 근데 스위스는 그런 면에서는 좀 유두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저기 그 여기 그 다리 지금 네네. 언급했던 이 다리 네네. 그 톡파원 25인가 그 프로그램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여러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다리를 건너서는 독일, 그다음에 그 이쪽은 프랑스,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바로 또 붙어 있는 여기는 스위스. 네네.
이 옆에 그 다리 옆에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도 유명하더라고 이 다리 때문에. 네네. 거기를 제가 꼭 한번 자보고 싶은 네. 생각이 드는 거고. 이제 그다음에 제가 국경 얘기가 나와서 네네. 어, 혹시 국경을 통과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육로로는 없죠. 없죠. 네. 저는 이제 전 많이- 자주 많으시죠? 많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거의 이제 사실상 한 나라잖아요. 유럽 연합으로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국경이 바뀌는 걸 어떻게 체감을 하냐면 그 버스로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은 문자가 한꺼번에 샥 날라와요. 네. 한국 대사관에서 네. 코로나 외교부에서 방역 네, 네, 뭐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우와. 뭐 여기 그래야 국경이라는 걸 알아요. 네, 그 맞습니다. 전에는 몰라. 네, 네. 근데 이제 유럽 대부분이 그러는데 아직도 그 유럽연합 안에도 일부 그런 국경이 실제 존재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아주 게이트를 통과해야 되고 뭐 이런 데가 있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더 느낄 수 있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전선- 여권 파워가 그만큼 세다는 어, 거고요. 어.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또 국경을 넘지를 못합니다. 이제 뭐 프랑스 여행 왔다 그러면 프랑스만 여행하고 가야 돼요. 아, 여권에 비자를 다시 비자로? 얻어서 다시 스위스로 와야 되고, 네. 근데 우리나라 여권은 여권만 가지고 이제 독일이나 스위스나 다 이탈리아나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프랑스로 들어가서 네네. 독일에 못 가는 거예요? 못 갑니다. 아. 예, 비자를 다 얻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국경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심리적 국경은 존재하는 거네요. 네네.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도 이제 유학하시는 분들은 영국에만 있든지 다른 우리는 영국에서 공부를 하니까 방학 동안에 이제 유월 패스를 끊어서 배낭여행을 가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못 합니다. 그런 거. 예, 중국으로 가든지 어. 가서 쉬고 오든지 아니면 이제 영국에만 있든지. 아니면 이 다리를 그럼 이렇게 국경을 건널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입국 검사하고. 심사를 해야 할 것만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은 없어요. 예, 아. 제가 경험할 때는 스위스는 거의 안 하고요. 네. 중립 국가라서 더 안 하는 것 같고 아. 프랑스나 독일은 그래도 네.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디에 왔냐, 어디에 머무를 것이냐 이런 네, 간단한 것들은 질문들을 하고 이제 한국 여권으로 하면은 거의 뭐 패스가 그냥 되는 통과. 거죠. 예, 네, 통과돼요. 그럼 거기 유럽, 스위스, 독일, 프랑스 사람들도 입국 심사를 하나요? 하죠. 근데 이제 스위스는 중립국이라서 그 뭐 일단 기본적으로 프랑스는 약간의 테러가 있습니다. 아. 이제 파리에서 뭐 뉴스에서 보셨듯이 그런 것들도 있는데 스위스는 그런 거가 없는 나라로 유명하기 때문에 스위스는 거의 여권 검사도 하지 않습니다. 어. 입국 심사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라고 합니다. 도장도 요즘에는 잘 안 찍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요? 가끔 그리고 이제 이 여행의 그 증표를 남기기 위해서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는 줍니다. 아. 한국 여권의 파워는 굉장히 높. 그렇네요. 네. 네, 전 아까 설명 중에서 제일 신기했던 게 네. 같은 한 공항인데 게이트가 두 개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그래서- 공항이 사실은 그 세 나라가 붙어 있으니까 네. 그 필요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스위스 쪽에서 돈을 좀 많이 대고 네. 부지는 프랑스에서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아. 협력이 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 프랑스 공항이고 이쪽이면 그 스위스 공항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공항 꼭 가보고 싶은데요. 네. 스위스 바젤 공항인데 공항의 이름은 뮬르주 공항입니다. 네. 뮬르즈. 네. 네. 다음에 한번 가보면 후기 남기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직항은 없고 파리를 경유해서 가시던지 프랑크푸르트 경유 노선은 있습니다. 네. 이 경유 노선은 꼭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스트라스부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아름답고 활기찬 도시로 여겨져요. 다른 건 다 제쳐두더라도 전주가 스트라스부르로부터 이거는 꼭 배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까요? 꼭 배워야 되는 것들이라면 뭐 교통 정책이겠죠. 교통 정책은 뭐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가 그래도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는 데인데 그때도 이미 경전철이 있었고 저상형 버스도 이미 다 있었고 이제 저상형 버스라는 것들이 개념이 우리가 계단이 없는 버스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도 이제 충분히 실을 수 있게 되어 있고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노선도 뭐 A, B, C, D, E, F 6개 노선이 굉장히 57km에 달하는 구간으로 뭐 보행자 공간도 확보가 잘 되어 있어서 잘 되어 있고 이것들을 너무 잘 해놓으니까 매일 그 찾아보니까 110만 명의 승객들이 그걸 이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우리 전주는 좀 차가 없으면 좀 불편한 도시일 수도 있다라고 저도 좀 느껴지는데 그 정도로 이제 대중교통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전주가 스타스부룩을 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110만 명이라면 아까 도시권에서 한 50만 명 네네네. 정도의 규모에서 110만 명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해서 2번. 네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 광역의 그 도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출퇴근은 다 네. 왜냐하면 이제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시간에 출발 도착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기차 네, 개념식으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성이 보장이 돼 있고 그 도로에 차도 다닐 수 있고 당연히 또 자전거 도로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지 않을까 연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스트라스부르에서 자전거도 한번 타보셨나요? 네, 간단하게는 타봤는데 그걸 연계해서 제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네, 네. 충분히 구시가지 정도는 아까 그 대성당에 있는 구시가지 정도는 자전거를 타고 충분히 그냥 돌 수 있을 만한 거리이기 때문에 네. 저도 굉장히 자전거를 타고 그쪽에서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네. 아까 저상버스에 자전거를 싣는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저희 한국에서도 저상버스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나요? 안 되게 돼 있고 그 현재 그 법률적으로나 규정은 그 미니벨로 같이 그런 것은 접어서 아, 휴대를 하고 그 물건을 그 들고 타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자전거를 그 조립된 상태로 끌고 들어가서는 안 되고. 네. 우리나라에는 경전철은 없지만 기차만 있잖아요. 네. 예, 기차에는 이제 실는 공간이 따로 구비되어 있는데 자전거는 기차도 예전에는 네네. 무궁화호에서 일부 좀 있었는데 네네. 최근에는 철도청에서 정책적으로 좀 후퇴하고 있어요. 아, 그런 제도를 없애고 있고 네. 그 기차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바퀴를 분리해서 네네. 그 분해해서 그 짐을 가지고 실는 것은 되지만 그건 안 되게끔.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 지금 이 도시들을 포함해서 유럽의 도시들은 예를 들면 도시간 그를 이동하는 고속 열차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를 이렇게 실게 허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그 도시 안에서 움직이는 지하철이나 이런 거는 그 쉽게 그 탈 수도 있고. 좋은데요. 사실 저도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고향이 전주가 아닌데 부산 부산이어가지고 네. 네. 좀 나름 이렇게 대중교통이 좀 발달한 데여가지고 전주보다 훨씬 낫죠. 네, 전주 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럼요. 그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가지고 네. 그냥 한번 네. 찡찡거려봤습니다. 교통 문제는 저희가 그 도시락에서 많이 다루니까 또 네. 한번 추천해 주시는 네. 건가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갈 텐데 네. 제가 이 대본을 받고 가장 놀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네. 혹시 애니메이션 하울의 성을 보셨나요? 저는 보지는 네, 못했어요.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진짜 좋아해서 아. 한국판, 일본어판 다 봤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배경이 익숙했나 봐요. 그렇죠. 네, 스트라스부르를 검색을 해보는데 배경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왜 뭐지 했는데 이 이유였어요. 네네. 이그 미야자키 하야오 그 작가가 그렇죠. 네. 그분이 이 도시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아, 그걸 바탕으로 그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하울의 성의 OST죠. 히사이시조의 인생의 회전목마 듣고 2부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며 금요일 아침 8시에 재방송됩니다. 또한 공동체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조태꾸알 부탁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도요. 네. 그 앞에서 우리가 열띠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좀그 빠뜨린 게 있어서 그 얘기를 네. 좀 잠깐 한번 할까 싶어서요. 제가 이제 한 달 살기를 하려다 보니까 관심이 가서 이것저것 찾아보게 됐고 네. 최근에 좀 흥미로운 얘기를 좀 발견을 했는데 원래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그 전주완주 통합 이런 이슈가 좀 지역 안에서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이것과 연관돼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한 30만 정도의 스트라브루스 네네. 그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작은 도시들까지 네네. 해서 한 50만 정도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 도시가 거의 붙어 있어요, 그냥. 네네. 길 건너편은 스트라스부르, 이쪽은 다른 도시. 뭐 이런 그 경우도 있을 정도인데 네. 사실상 하나의 도시가 한 30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네. 우리 같으면은 굳이 이걸 나눠서 왜 하지? 이러고 말 것 같은데 이 도시는 이 상태를 한 1960년부터니까 한 70년 이상을 네. 이렇게 살아왔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도시에서도 그 당시에 우리처럼 우리 이럴 게 아니라 통합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했다고 하더라고. 네네.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따로 하냐? 당연히 함께 해야 될 부분들 있잖아요. 교통 문제라든가 네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협력을 하는 것들을 봤는데 이게 좀 신기했거든요. 네네. 그 말씀 한번 여쭤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저의 바라보는 시각은 네, 효율성을 중시하는 통합이냐 네, 아니면 다양성을 중시하는 통합이냐가 네, 통합의 중점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이제 스타스부르크 같은 경우는 일단 다양성을 중시를 하죠. 다양성이라는 거는 서로 상대방을 존중을 해서 음, 이제 꼭 물리적 행정적 통합이 아니더라도 네, 물이나 네. 뭐 예를 협력할 들어서 것? 교통 정책이나 수도나 뭐 이런 그 에너지 부분이나 이런 네, 부분들을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네.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서 토론해서 네,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서 편리하게는 하지만 네, 꼭 행정적인 시스템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을 뽑거나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뭐 의회나 이런 부분들은 뭐 굳이 통합을 해서 이렇게 의석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는 하지 않고 그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이제 좀 스타스부르크의 방식인 것 같고 네, 전주완주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은 이제 효율성만을 바라본 것이죠. 네, 이제 물리적으로 아예 행정적으로도 통합을 해서 네, 하나의 도시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네, 건데 네, 뭐 그렇게 보면은 뭐 대한민국도 다 하나의 도시인데 하나의 나라인데 뭐 네. 다 통합하지. 네. 뭐 예전에 좀 이슈가 됐던 게 뭐 그 서울 지역은 서울하고 김포 통합도 있지 않았나요? 있었죠. 네, 예, 예. 누가 이 지난번 선거 때. 정치인이 던졌던. 예. 그러면 뭐 다 수도권을 다 통합해서 서울로 다 만들어 버리지. 그 꼭 분리적으로 그때 그러면 실제 그렇게 됐었어요. 네네네. 그럴 네. 바에 다 네. 통합하지. 네네네네. 뭐. 지금 지역적으로는 사실 경기도도 네. 경기 남도하고 북도도 분리해 달라고 네. 또 요구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그 생활권이 완전 다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양성을 중시를 하면서 이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풀어갈까에 네. 대한 부분부터 네. 해야지 정치적 이슈로 통합을 그 표준화 아니면은 그냥 그 효율화 이것만을 위해서 통합을 하는 거는 지금 시대에 우리 그 시민들도 다 지식인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네. 실질적으로 더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미 나라에서도 보여지듯이 EU라는 기구가 있잖아요. 각 네. 나라가 있는데 왜 네. 통합을 해서 하나의 기구를 만들었겠어요. 네. 다 나라도 붙어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참조해볼 만한 중요한 그 도시가 그 모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어가시죠. 네, 네. 네, 그럼 이제 도시 이야기 시점을 우리 전주로 돌려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본부장님이 전주에서 탄소 산업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어떤 일인지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전주에서 탄소 관련된 연구조합에서 기원지업이나 R&D 기획 쪽 업무를 한 8년 정도 했고요. 기업들의 전국적인 단체로 한 150개 기업이 있는 단체를 이제 운영하는 그런 사무국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지금은 현재는 이제 CBH라는 카본 소재로 만든 수술용 테이블을 만드는 헬스케어 제품을 만들고 연구 개발하고 있는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탄소 소재는 가볍고 튼튼한 장점이 있지만 의료기기 쪽에는 엑스레이나 CT를 이제 촬영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방사선을 쬐는데 이제 방사선을 저선량의 고효율이 나게끔 하는 이제 탄소 섬유가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이제 가볍고 튼튼한 부분 이제 뭐 자동차나 우주항공에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의료 쪽에서는 이제 그 뼈나 혈관을 보기 위한 진단을 엑스레이나 촬영을 했었을 때 그 번짐 현상, 아티팩트라고 하는데 그런 번짐 현상이나 이런 그 왜곡 현상들이 안 생기게끔 굉장히 촬영에 그 진단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런 수술용 테이블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가 미래 탄소 소재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주에서 이제 먹고 살아갈 산업으로 탄소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현장에서 느끼는 이야기, 예를 들면 탄소 산업은 이래서 큰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탄소 네네. 산업에 대한 전망이 조금 궁금한데. 우리 지역은 탄소 산업을 오랜전부터 이제 탄소 산업 기계 리서치 센터에서부터 이제 연구 개발을 계속했고 산업을 계속 이끌어 왔습니다. 지역 중심을 전국 중심으로 이끌었던 R&D 사업을 계속적으로 탄소 산업은 했었고요. 기존의 탄소 산업은 연구 중심의 탄소 산업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탄소 팔복동에 있는 탄소 국가 산단을 중심으로 이제 산업화 중심 이제 뭐 예전에는 뭐 소재를 개발하든지 연구 개발을 하든지 이런 건 지금은 양산 제품화 단계에 이르렀던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탄소 국가 산단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서 이제 정말 제조업이 활발하게 좀 그 신소재로 개발된 소재들이 많이 개발될 예정이고요. 그 한 예로 뭐 그 도시명 그 비행기라고 하죠. 이제 뭐 UAM이라고 하는 그런 우주 항공 쪽이나 배터리 소재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수소 압력용기라는 그 수소차에 들어가는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공간에도 이제 탄소 섬유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핵심 소재로도 널리 지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확산성이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효성이 가장 그 전주에서는 제일 큰 기업이죠. 네, 네. 관련해서? 네. 예, 효성은 이제 기업 구조의 사슬이 조금 다른데 소재를 파는 회사가 원래 대기업이 보통 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네. 이제 대기업이 여기는 을이에요. 소재를 많이 사줘야 본인의 회사들이 계속 커지는 거니까 확산이 많이 돼야 많은 사람들이 탄소 소재로 개발을 많이 하고 응용을 많이 하고 그 중소기업에서 보통 완제품을 많이 만들거든요. 아, 구조가. 그러니까 효성에서 그 원자재를 만들어내고 네네네. 이거를 여러 뭐 자전거로도 만들고 네네네. 활로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네. 네. 그래서 효성은 오히려 을이다. 네. 아, 많이 사달라고 네. 저희 회사도 훨씬 규모로는 작은 회사지만 어. 효성에서도 계속 문의가 옵니다. 자기네 거 먼저 좀 개발해서 써달라고. 음. 그래야 다양한 그 뭐 의료나 자전거나 뭐 레저나 뭐 낚싯대나 뭐 이런 다양한 레저 스포츠에도 항공 쪽에도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네요. 네, 앞으로 뭐 확산성은 굉장히 클 걸로 보여지고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지금 방산 팀을 꾸릴 만큼 방산도 지금 굉장히 그 연구 개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방산 제품에도 굉장히 탄소 섬유랑 탄소 소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탄소가 되게 안정적인 원소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다양한 뭐 그래핀이나 그런 오음대철신. 네, 네. 네. 그런 데 많이 쓰이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까지 많이 더 다양한 범위에서 아. 쓰이는 줄은 잘 몰랐는데 그래요. 네. 신기하네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수기에 들어가 있는 필터도 다 카본이 들어갑니다. 아. 네. 어. 그게 없으면 정수물을 정제를 하지를 못합니다. 아. 네. 음. 뭐 타이어도 카본의 소재가 네. 들어가고 있고, 네. 우리 실생활에도 이미 많이 들어가 있지만 네. 이제 효성은 탄소 섬유 그 중에 이제 6대 탄소 중에 탄소 섬유 부분을 이제 담당하고 있고 네. 이제 그걸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용 테이블을 만들고 있고 개발해서 이제 FDA 승인도 받았고 예, 식약처 당연히 승인도 받아서 수출까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얘기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좀 다 그게 제가 아는 걸로는 그 지금 예를 들면 효성에서 생산하는 그 소재로 네. 자전거를 만들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네. 뭔가 좀 그 결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을 효성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고 그건 효성의 몫이고 지역에서 해야 될 거는 자꾸 큰 기업만 바라볼 게 아니라 작은 기업들을 해서 탄소 다양한 상품을 사업을 개발하는 게 탄소 사업의 파일을 키워가야겠구만. 네네. 다양한 상품을 만드는 게 확산성이 큰 그러니까요. 거고 네. 효성은 지금 이제 T700이라는 그레이드의 탄소 섬유를 만들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뭐 낚싯대나 이런 거는 T300 그레이드를 만들고 있고 우주 항공 쪽에 들어가는 거는 T1000 그레이드, 1100 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효성도 어느 정도 이제 T1000이나 1100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까지는 올라오고 있는데 양산까지는 아직 안 하고 도레이만 지금 이제 라는 일본 회사만 지금 이제 우주 항공 쪽에 들어가는 거 섬유까지 양산까지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건가요?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하는. 오. 탄소 겹치게끔 섬유를 하는, 이제 효성은 실을 만드는 거고요. 어, 어떻게 어, 보면 어. 그 실을 우리가 직조한다 그러죠. 어떻게 실을 잘 짜는 꼬느냐에 거. 따라서 이제 힘이 받는 결이 달라지죠. 그러면서 그거를 우리 뭐 이거는 종인데 우리가 경화제 수지를 입히면 책받침이 되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것도 실인데 경화제를 붙이면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제품이나 이런 그 자동차 범퍼나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경화를 하느냐에 성형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고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탄소 섬유의 이점이죠. 그래. 그 중에서 이제 네. 가장 강한 게 인장 강도. 땡기는 강도가 엄청나게 강해서 그게 버티는 가장 거? 버티는 힘. 네. 예. 그게 그래요. 굉장히 셉니다. 네. 그 T700 그레이드가 실 하나에 700kg를 들 수 있는 힘입니다. 예. 실 하나의 굵기로. 예, 예. 그게 이제 뭐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건데 네. 그거 하나에 네. 700을 들 수 있어요. 그 T700 그레이드를 얘기하는 게 그 얇은 실 한 가닥에 700kg를 들 수 있는 힘을 이제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그래요. 네. 나중에 탄소 얘기도 한번 또 보시고. 바쁘시겠는데요. 네. 이제 말씀하시죠. 아니 말씀하세요. 그 이제 좀 마무리 해갈 시간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 따로 그 준비한 마무리 일단 민주 쌤이 해주시고 네. 오늘 저희가 그 도시이야기가 작년 오늘 딱 그 9월 2일 날 방송을 시작해서 1년이 됐거든요. 그 1주년이 되는 날에 그 게스트로 오시게 됐고 네. 또 공교롭게도 민주 쌤이 공동체 라디오에서 일하시는데 방송을 진행하시는 건 처음이거든요. 지금 이런 그 1주년 특집 게스트의 MC네요. 네.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민주 쌤의 그 소감부터 한 말씀 들어보고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앞부분에 실수도 많이 하고 네. 걱정도 진짜 많이 했는데 저 오늘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네, 잘하셨어요. 네. 하다 보니까 네. 재밌더라고요. 네. 제가 맨날 네. 제작자분들한테 잘하실 수 있어요. 안 해보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몸소 겪고 나니까 이제 진짜 더 적극적으로 잘하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은 경험을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윤근 본부장님과 함께 스트라스부르라는 매력적인 도시 이야기 들어봤고 전주 탄소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에서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시 이야기에 출연한 소감도 함께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1주년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음. 1주년 생일날 음. 돌잔치 날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이제 뭐 스트라스부르크에 대한 기억들을 이제 반추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올 3월에도 이제 다른 지역이지만 프랑스를 방문을 했었어요. 이제 파리하고 노르망디 지역을 다녀왔는데 그런 기억들을 이제 샹송과 함께 이제 추억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첫 출연인데 너무 재밌게 즐거웠던 대화들을 다시 되새길 수 있어서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아까 탄소 산업 얘기도 했고 우리 방송 전에 나누었던 그 네네. 어떤 그 우리와 다른 문화적 그 차이, 네네. 뭐 예를 들면 제가 공항에서 겪었던 일, 네네. 뭐 파리시청을 그 방문하다 갑자기 취소됐던 일, 네. 그런 것들 관련해서 네. 좀 궁금하고 다양한 얘기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한번 모시고 싶은데. 이렇게 생방송 도중에 섭외를 하는 거는 예의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 다음 기회에 나중에 한번 다음에 네, 또 이제 네. 저도 이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음. 또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음, 또 초대해 주시면 또 재밌는 얘기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 섭외 5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프로포즈가 많이 들어와서 튕겨 나갑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마무리 네. 해볼게요. 네. 네, 오늘 오프닝에서 알퐁스 도데의 소설 마지막 수업을 언급했었는데요. 프랑스와 독일의 격전지였던 스트라스부르는 이제 유럽연합의 의회가 위치한 통합 유럽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 도시는 또 하나가 유명한 게 있는데 바로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아까 길버님께서 또 언급 한번 하셨었는데 어느 정도로 유명을 하냐면 크리스마스의 수도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는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행사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빛과 축복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알퐁스 도데의 또 다른 소설 별이 떠오르는데요. 소설 속에서 양치기 소년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위안을 얻듯 스트라스부르의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불빛은 평화와 희망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예능에도 소개될 만큼 정말 매력이 많은 도시니까요. 혹시 궁금하다면 오늘 이야기를 토대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마지막 곡으로 에디트 피아피 부른 라비앙 로즈 들려드리겠습니다. Des yeux qui font baisser les miens, un rire qui se perd sur sa bouche, voilà le portrait sans retouche de l'homme auquel j'appartiens. Quand il me prend dans ses bras, qu'il me parle tout bas, je vois la vie en rose. Il me dit des mots d'amour, des mots de tous les jours, et ça me fait quelque chose. Il est entré dans mon cœur une part de bonheur dont je connais la cause. C'est lui pour moi, moi pour lui dans la vie. Il me l'a dit, l'a juré pour la vie. Et dès que je l'aperçois, alors je sens dans moi mon cœur qui bat. Des nuits d'amour à plus finir, un grand bonheur qui prend sa place, des ennuis, des chagrins s'effacent, heureux